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. 취재수첩 생생타임즈. 오늘도 든든한 두 분 모시겠습니다.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, 더구로의 오소영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늘 제가 청취자로만 두 분과 함께하다가 예, 오늘 이 스튜디오 안에서 같이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.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먼저 오소영 기자님께서 준비해 오신 소식을 짚어볼 텐데 역시나 뭐 관세 협상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간밤에 또 소식이 하나 들어왔다고요? 네,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부터 이제 관세 서한을 보내기 시작을 해서요. 이제 간밤에 EU랑 체결을 했습니다. 뒷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. 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서한을 보낼 당시에 8월 1일을 마감 시한으로 뒀습니다. 그래서 25일에 기자들이랑 간담회하면서도 8월 1일 마감 시간 맞춰가지고 관세 발표하겠다라고 다 이야기를 했고요. 그리고 협상이 지지부진한 국가 중 하나로 캐나다를 꼽았습니다. 그래서 뭐 협상 없이 관세 부과할 수 있다, 이런 좀 위협적인 발언도 했습니다. 그동안 그 관세 협상이 완료된 국가는 영국, 일본, 베트남, 필리핀, 인도네시아 이렇게 총 5개국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EU가 추가가 되면서 한 개국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. 그래서 EU랑 협상 체결했던 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15% 상호관세율로 확정이 됐습니다. 그 기존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30%랑 비교해서는 절반 수준이고요. EU 입장에서는 그동안 10%만 자기네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드럼프가 안 된다, 우린 15%가 하한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한선까지는 맞춰졌습니다. 네, 그리고 자세한 건 좀 더 뒤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15%라는 숫자가 조금 더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본과도 뭐 자동차 같은 경우 15%가 됐었는데 좀 품목이나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? 네,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유럽이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25% 품목 관세를 15%로 낮췄습니다. 다만 그 뭐 철강, 알루미늄은 또 빠질 것으로 원래 좀 예상이 됐었고요. 의약품도 좀 빠졌습니다. 그래서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의약품, 철강,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15% 관세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반면에 이번 협상에 나섰던 폰데어라 그 EU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15% 관세는 반도체,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품목에도 적용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온도차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향후에 품목별 관세 협상이 또 진행되기 때문에요.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. 그리고 EU는 이번에 15% 상호 관세를 합의하는 그 대가로 7,500만 달러, 하나로 치면은 1,0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1,000조가 여기서 나오네요. 구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6천억 달러, 그러니까 또 800조 이상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대규모 무기 구매도 약속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양측이 협상을 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라고 이렇게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. EU가 앞서 협상에 실패한다면 미국에 그 100조 원 이상에 달하는 그러니까 1,500억 유로 상당의 관세,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. 이 보복 관세까지 가는 상황은 어쨌든 피하게 된 것입니다. 다만 현지에서 분석이 계속 나오는 거는 그래도 15% 관세가 매겨지면은 뭐 자동차나 기계, 와인 이런 미국에 수출하려고 했던 품목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불가피하다, 이런 분석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이번에 외교 협상의 그런 지렛대에서 누가 좀 더 우위를 차지했냐 보면 그게 유럽은 아니지 않았다,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요. 좀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유럽이 아쉬울지 미국이 아쉬울지 이거 신경 쓰기 전에 일단 우리도 8월 1일까지다 보니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이고 우리는 이제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 일본이나 유럽연합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괜히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조급한 마음도 들 수가 있거든요. 자, 그럼 반대로 앞서서 캐나다 얘기도 해주시긴 했는데 좀 협상이 어려운, 난항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없는 겁니까? 네, 일단 브라질이 대표적인 국가입니다. 브라질이 50% 관세를 부과를 미국이 했었고요. 근데 룰라 대통령이 최근에 얘기하는 것들은 자기네들이 협상 시도를 했었다. 그래서 미국이랑 10차례 회담을 진행을 했고, 그리고 자기네들이 어떤 제안도 직접 5월에 제시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다 미국에서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. 그리고 일방적으로 50% 상호관세만 부과했다,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
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. 그 이후에 오히려 더 양국의 관계가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이 관세 협상에서 이번에 브라질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입니다. 이분 때문에 관세가 매겨졌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그 브라질 연방 대법원에서 이분에 대해서 뭐 전자발찌 착용하고 그리고 소셜 미디어 통해서도 외국 대사나 뭐 다른 외국 정부 관계자들 접촉을 금지하는, 그러니까 아예 뭐 트럼프 아들 비롯해가지고 다 이렇게 접촉을 막아놨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더 강화된 조처를 취하고 있고요. 그리고 광물 두고도 지금 양국이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. 브라질이 아시다시피 남미 최대 광학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리튬은 세계 7위 수준이고 그 철강에 쓰이는 나이오분 매장량 같은 경우는 90%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광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. 근데 룰라 대통령이 최근에는 광물은 우리 거다.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거다. 외국은 절대 간섭할 수 없다. 이렇게 좀 트럼프를 겨냥한 발언을 하면서 광물에서도 양국에 있어서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. 이게 무역으로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예, 꽤 강대강으로 나서고 있는 국가들도 있는 것 같고요. 자, 그런가 하면은 곧 협상이 타결될 것처럼 보였던 인도도 추가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 결국 8월을 넘길 거라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. 네, 트럼프 대통령이랑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% 이제 관세로 예고를 했었고 그 이후에 5차례나 만났습니다. 그래서 최근까지 만났는데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고요. 그 다음에 잡힌 그 협상 날짜가 8월을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8월 합의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원래 인도는 조기 타결 국가 중 하나였고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일기 때부터 공을 들였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다른 동맹국들의 만 줬던 그런 첨단 방산 기술도 인도 측에 제공하겠다 하면서 굉장히 공을 들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 때에 있어서도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은 아직은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게 또 누가 그러면 유리한 거냐 이렇게 봤을 땐 오히려 이제 외신들에서 나오는 그리고 업계에서 나오는 평가는 인도가 오히려 우위에 점하고 있다. 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.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을 대체할 국가 중에 하나로 인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인도를 잡아서 중국이랑 좀 견제하는 구도를 형성하겠다.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오히려 지금 느긋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자, 어쨌든 뭐 각국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지금 뭐 협상 속도 아니면 협상 내용에 대해서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우리 문제를 신경을 좀 써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우리 김정남 기자님께서는 이번 주 흐름 뭐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? 그 저번 주에 구인철 부총리께서 인천공항에서 그 갑자기 일정 취소를 받고 돌아왔잖아요. 예. 그 정도 그 앞뒤 정도를 해가지고 워싱턴 그쪽에서 국무부 쪽 안팎으로 해서 어느 논의를 우리가 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돌았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관세 협상만 하는 게 아니고요. 모든 걸 다 엮어서 안보 특히 그다음 뭐 에너지 그러니까 다 한다는 건데 특히 안보 같은 경우는 보면 한국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열려 있다 이렇게 이미 제안을 했고요. 그다음 방위비 지출을 GDP 5%로 증액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경제 측면에서는 일본이 이미 한 5천억 달러인가 5,500 달러인가 이게 대미 투자 펀드를 했잖아요. 예. 워싱턴 쪽에서는 한국 경제를 일본의 한 절반 정도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 GDP가 한 2.5배 정도 일본이 우리보다 더 크니까요.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 1,000억 달러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제한한 걸 알려주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모자라죠. 그리고 뭐 사과 수입 제한 철폐 이것도 지금 테이블에 올랐던 것 같고 특히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한국이 이제 소고기 시장 개방을 협상 카드로 쓰지 않겠다 이렇게 미리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? 이건 옳지 않다. 이렇게 협상에 나오는 건 옳지 않다. 영어로 뭐 right move가 그러니까 옳지 않은 그런 행동이다라는 그런 반응까지 나올 정도로.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협상이 깨졌던 겁니다. 그래서 지금 구인철 부총리가 지금 다음 달 1일이 그 상호와서 25% 그날이잖아요. 그러니까 31일 날 지금 그 스카페센터하고 지금 협상을 할 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 외에 더 내줘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알려지기로는 뭐 쌀 시장을 더 개방하겠다, 조선소 인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하나하나 특정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다 열어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심지어는 기업인들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시간이 일주일 남았잖아요. 그러니까 꺼낼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꺼내야 이
왜냐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기업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실적 저번 주에 봤잖아요. 품목관세 맞으니까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그게 하반기에는 전방위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카드를 꺼내서 유연하게 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관세라는 게 또 수출과에 엮여 있고 상대적인 걸 수도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 협상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도 무언가 셈법을 계속 계산할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국가들의 협상 속도가 날수록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네, 저도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의 연장선일 것 같은데요. 예. 그 일본 같은 경우도 5,5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지금 제시를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뭐 10대 그룹이 합쳐서 1,000억 달러 이상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. 그거에 비해서 당연히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.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고기 그동안 정말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막아왔던 품목 중에 하나가 소고기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우리나라도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호주에서 이 소고기 수입을 해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트럼프가 실제로 뭐 호주 정부의 해제 방침을 되게 호평을 하면서 그 미국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국가들을 경고하겠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를 더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내줄 수 있는 카드,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조선업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최근에 장관급 회의에서도 미국이 또 조선업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. 그러니까 이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하는 걸 최우선으로 두겠다 이렇게 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과연 이게 또 어디까지 좀 먹힐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상호관세율을 15% 정도로 목표로 잡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. 이건 뭐 일본, EU도 충분히 달성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철강이라던가 뭐 자동차라던가 저희도 품목별 관세 앞으로 또 반도체도 얘기했기 때문에요. 이 품목별 관세 협상에 있어서 임할 때는 좀 더 다른 카드가 뭐가 있을지 더 정부 입장에서는 많이 고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예. 경제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사실 요즘에 흘러가는 그 흐름을 보면서 야 이게 협상이라는 거를 뭐 어디까지 내주고 어디까지 받아야 되는가 몇 %를 조절해야 되는가 이거를 감히 상상하기가 상당히 아무도 모를 겁니다. 어렵습니다. 뭐 반도체 관세 얘기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이게 2주 안에 뭐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추가로 나왔다고요? 네, 그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2주 안에 발표하겠다. 어제 EU랑 협상 타결하면서 이 얘기가 또 흘러나왔습니다. 근데 뭐 트럼프가 한두 번 이 얘기를 한 거긴 아니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화는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그렇게 되면 저희 삼성이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좀 타격이 당연히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지금 그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그렇고 한국이랑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는 현지에서는 이 공장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. 그리고 하이닉스에서 HBM 그 고대역폭 메모리 요새 워낙 이슈인 그것도 그 패키징 공장 쪽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.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미국 매출 비중이 60% 이상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또 HBM이 이제 그 엔비디아 포함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 쪽으로도 많이 흘러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대응할지에도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. 그리고 우리 정부도 최대한 이 부분을 잘 협상을 해놔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. 예, 뭐 미국과 협상이 끝나고 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뭐 보도 그 용어로 쓰면은 이른바 달래기 작업에도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얘기가 더 추가로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. 좀 너무 복잡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하면 조금 머리가 풀릴지 모르겠습니다. 김정남 기자님께서 가져온 소식 요즘 가장 국민들 사이에서 큰 화제라고요? 네, 민생 회복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뭐 이런저런 금융기관들 통해서 안내가 많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제가 쓰는 뭐 카드사 통해서 제 거하고 이제 제가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있는데 그 45만 원어치 일단 받았습니다. 다 받으셨고 우리 오세영 기자님도 신청해서 받으셨나요?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. 아직 뭐 시간은 좀 있으니까. 네. 예. 이제는 그 오부제 뭐라고 해야 돼? 그것도 없고 언제나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. 자, 뭐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인터넷 보니까 이 자녀들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이걸 부모님이 써도 되는지 아니면은 엄마 아빠 내 건 어디 있어 나 줘라고 하면 줘야 되는지 뭐 이것도 되게 논란이던데. 아니 저희 애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애들이 이제 알더라고요. 그래서 이미 뭐 저희 애들은 대선 전부터
이 돈 주는 이 후보를 찍으라고 저한테 얘기를 그런 그 자기들 정도로? 친구들끼리 다 얘기를 하나 보죠. 그래서 이 돈은 내 돈이다. 예. 건드리지 마라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뭐 저희 안에서 집 안에 자체적으로 이제 줘야죠 뭐. 주기로 했습니까? 뭐 사주기로 했습니까? 줘야죠. 예, 다 목록도 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줘야죠. 목록까지도. 네. 뭐 혹시 뭔지.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 되나 뭐 스케이트보드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둘째가 예. 그래서 그런 거 좀 게임 뭐 이런 거. 뭐 그런 것도 살 수 있는 곳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, 그렇죠? 뭐 찾아야죠 이제. 예. 자, 이렇게 뭐 한 분은 신청하고 저도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치면은 3명 중에 2명은 신청하고 1명은 아직 신청 안 한 상태인데 실제로 전 국민 대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나 신청한 겁니까? 제가 한 26일 기준으로 통계를 찾아보니까 한 1차 신청자가 전체 대상자 한 72% 정도, 그러니까 3,640만 명 이상. 그러니까 그 이후로 한 이틀 지났으니까 뭐 거의 다 하지 않았을까 이제 싶은데 한 80% 이상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. 지급 방식별로는 이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게 한 2,700만 명 가까이 정도로 이제 가장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신청 마감 시한이 9월 12일이니까 아직 뭐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뭐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거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주로 이제 아내가 이제 뭐 쿠팡이나 이런 걸로 온라인으로 많이 사는 것 같고 간단한 생필품을 살 때 제 아파트 상가 앞에 이제 상가에 모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라 그러나요? SSM이라 그러나? 거기서 주로 많이 사는데 거긴 또 안 되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매출 기준이 또 있고 해서 거기 물어보니까 우리 뭐 대기업이다 그러면서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동네 편의점이나 뭐 식당 뭐 이런 데 있잖아요. 문구점, 미용실, 세탁소 이런 데는 되는 것 같으니까 잘 찾아보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. 실제로 이렇게 동네 마트인 줄 알고 가서 쓰려고 했더니 거기서 약간 화를 내면서 우리를 뭘로 보느냐. 우리는 매출이 뛰어넘는다. 뭐 대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. 예. 자존심을 또 이렇게 드러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각 금융기관 카드사나 뭐 계속 연락이 와요. 실제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연락이 오고 우리한테 신청하세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뭐가 좀 다릅니까? 뭐 아직 많은 분들이 신청했지만 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그러니까 체크카드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만큼 포인트가 이제 카드에 쌓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냥 제 카드에서 나가는 거고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거기서 포인트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되더라고요. 근데 카드사들은 요번에는 뭐 그렇게 마케팅 경쟁을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카드사 공동으로 뭐 추첨 통해서 5만 원짜리 쿠폰 주겠다 이런 행사 정도 하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지역 화폐로 소비 쿠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이럴 때는 뭐 지자체가 주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소비 쿠폰을 지급받으면은 서울시 온라인 소상공인 전용관인 이 서울 사랑샵 같은 이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데 원래는 이 소비 쿠폰을 온라인 샵에서 못 사는데 요거는 이제 이용 상품권을 통해서 결제가 가능하다. 이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온라인 소상공인 전용관이 있군요. 네.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뭐 신청은 어느 정도 했는지 들어봤는데 그러면 잘 쓰이고 있나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실제로 지금 뭐 소비는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 집계가 됩니까? 네, 이 소비 쿠폰을 통해서 정부가 쏟아부은 예산이 지금 13조 9천억 원, 그러니까 14조 원짜리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이 방송 통해서 가덕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가덕도 부지 조성 예산이 한 10조 원 정도 잡아놨거든요. 이거보다 한 4조 원 정도 더 많은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냥 돈 나눠주는 사업이 아니고요.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는 사업입니다. 그리고 이 사업이 만약에 실패한다면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정도의 큰 돈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일단 가장 분주한 곳은 편의점 업계죠. 대형 마트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쪽에서 못 쓰기 때문에 일단 다 편의점으로 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GS25나 뭐 CU, 뭐 세븐일레븐, 이마트24 이런 편의점 4사 같은 경우는 그 소비 쿠폰 지급일에 맞춰서 할인 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실시간으로는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 22일, 23일 요 정도 초기에 이틀간 정도 보니까 이마트24 같은 경우는 해당 기간에 매출이 한 10% 정도 늘었던 것 같고 특히 그런 소고기 같은 고기류 이런 거 이제 대형마트에 안 사고 여기서 좀 사는 좀 소비가 좀 늘어난 것 같고요. 뭐 CU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락이나 샌드위치 이런 간편식 매출이 한 3% 정도 늘었다 이렇게 좀 집계가 되고 있고 편의점에서 이제 자주 팔리지 않았던 게 이제 쌀이나 잡곡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GS25는 보니까 한 13% 정도, CU는 뭐 한 25%, 뭐
이마트 24는 94% 정도 늘어났다 예. 이렇게 집계가 되는데 이제 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대형마트 가서 사시기도 하고 이제 그 온라인으로 배달받아서 그렇죠. 이제 예.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일단 요 돈 가지고는 편의점 가서 좀 사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 업계는 앞으로 한 당분간 정도는 이제 소비 쿠폰 특수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.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. 예,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편의점의 구색이 요즘 가면은 뭐가 많아요. 예, 종류도 그렇더라고요. 많고 예, 금액대가 좀 나가는 것들도 있고 뭐 다양해서 아마 구매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게 소상공인 분들의 경제에 도움이 좀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동네 소상공인 분들은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까? 이거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은 통계로 당장 잡히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죠. 아무래도.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주말에 이제 그 서울 시내 좀 대형 쇼핑몰 뭐 이게 거론하기 그렇지만 거기 가는데 근데 그 안에 입점해 계시는 분들은 거기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예. 그래서 그냥 한번 뭐 일이 있어서 한번 가보니까 왠지 좀 느낌일 수도 있는데 왠지 다들 기분 좋아 보이고 뭔지 또 사람도 많은 것 같고 돈도 많이 쓰는 것 같고 또 많이 시켜놓고 먹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은 들더라고요. 이게 숫자로 확인하려면은 뭐 한국은행이든 뭐 통계청이든 이런 데서 간접적으로 잡는 통계가 이제 몇 달 후에 나오겠지만 이건 차후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하고 좀 혜택을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게 예를 들면 학원이죠. 그러니까 대형 학원 같은 경우는 결제가 안 되는데 동네 작은 교습소나 이런 데는 결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데도 몇십만 원씩 만약에 원래 쓰다 보면은 이제 대부분을 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담배 특히 주변에 이제 코로나 때도 그 담배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세금이나 분담금이 그 가격의 74% 가까이 되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가 없잖아요. 근데 제 주변에 봐도 저는 이제 흡연자가 아닙니다만 흡연자분들 중에는 담배를 좀 많이 사놔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, 의외로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니까 세금으로 우리 돈 쓰라고 줬는데 그 돈이 다시 국가로 들어가는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가 없겠죠.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구매 품목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고요. 우리 오 기자님은 어떠세요? 주변에 좀 둘러봤을 때 소상공인분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? 저도 이제 자영업자인 친구들한테 오기 전에 급하게 물어보니까 예전엔 치킨집에 사람이 몰렸는데 요새는 횟집도 간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 확실히 늘어나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설문조사 결과 발표했을 때도 그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396명 대상으로 했는데 80% 이상이 긍정적이다라고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. 그동안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뭐 7월이나 8월은 나오지 않았지만 6월에도 나왔을 때 보면 100을 넘어섰잖아요. 근데 그게 어쨌든 그 소비 쿠폰이라던가 추경으로 인한 그런 민생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된 부분이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저는 이게 하반기까지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가려면 결국은 내수는 가게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. 소비에 쓰이는 여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나가는 돈이 줄어야 되고요. 물가가 당연히 좀 더 안정화가 돼야 되고요. 특히나 뭐 생활물가로 짚혀지는 뭐 가공품이나 뭐 축산물이나 농산물이나 뭐 6월에 보더라도 뭐 4%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잡혀야 되고 그리고 고용 측면에서도 지금 기업들이 많이 어려워서 뭐 중견기업들은 하반기에 절반 이상이 채용 안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고용 측면에서도 좀 늘어나고 이 두 부분도 같이 가야지 효과가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. 주변에 소상공인 친구분들이 좀 있으신가요? 네. 그럼 또 받으면 또 팔아줘야 되나요? 거기 가서? 근데 거긴 원래가 좀 만석이었던 친구. 그렇군요. 더 잘 되겠네요. 자, 짧게 마지막 답변 들어볼게요. 어쨌든 다음에 이제 또 2차도 기다리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다듬어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. 정책 지속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주변에 뭐 SNS든 아닌 사람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정말 이제 좀 돈을 못 버시는 정말 하위 계층 계시는 분들이 뭐 이것 통해서 커피 한 잔 마셔본다든지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의 일화들이 막 있고 막 그렇게 있는데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돈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간 사업입니다. 이게 제가 너무 좀 냉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정책의 공과를 정확히 따져봐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당장의 소비 심리를 일으키는 효과는 당연히 있겠죠. 왜냐하면 14조 원을 쏟아 부었으니까. 근데 이제 이게 얼마만큼
그러니까 내가 원래 쓰던 돈이 있는데 이 돈으로 얼마만큼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는가, 그걸 유효 수요라고 하는데 그 유효 수요가 얼마나 창출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. 근데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 보니까 이번에 소비 쿠폰 지급 담은 그 추경을 통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한 0.14에서 0.32% 포인트 올릴 수 있을 거다. 이런 추정이 좀 있고, 그 다른데 보면 KDI가 그러니까 2020년도 우리가 이제 그 1차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그때 신규 소비 유발 효과가 26.2%에서 36.1% 정도. 그러니까 이걸 경제학에서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, 내가 만약에 100을 받았으면 최대한 36 정도 소비를 했다는 겁니다. 요 숫자를 가지고 이게 이 정책이 할만하냐 하지 못하냐, 이것들은 당국자들이 판단하는 건데, 지금 민생 경제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요 정도라도 마중물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? 우리가 이제 숨이 잘 안 쉬실 때 우리가 인공호흡을 하면은 이게 인공호흡을 하는 게 우리가 산소를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냥 이 심장에 그 뭐라 그럴까요? 이게 박동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가 정확하게 집어넣는 게 아니고,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돈 쓰고 소비하는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살려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, 이게 모르겠습니다. 이게 장기 지속적으로 가능할지는 추후에 이제 조금 더 정책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더구로의 오소영 기자,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두 분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